자, 다들 충분히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파트 3로 넘어왔습니다. 거의 반환점을 지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파트 3 챕터 1 프롬프트 구조 설계 및 패턴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다룰 섹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섹션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와 설계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 섹션 자연어 이해와 입력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암기의 영역입니다. 다들 머리를 충분히 비우셨길 바라고 어, 이해력에 사용했던 사고를 암기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좀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관점을. 자,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와 설계 원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상에선 132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로 시작을 해서 어떤 프롬프트든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정확히는 이제 텍스트 생성을 진행을 할 때 쓰는 프롬프트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재료들이 이번 섹션에서 다루집니다. 보니까 뭔가 되게 조각조각 내놨죠,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만약에 내용이 다 하나하나 잡아서 집어넣으면 슬라이드가 네다섯 슬라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각각의 재료들이 132페이지의 해당 섹션을 읽다가 보면 나온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 프롬프트의 재료들은 이따가도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웬만한 프롬프트를 다 아주 작은 단위로 조각을 내면 이런 애들로 나오게 됩니다. 뭐 지문 분석 요청, 분류하기, 확장하기, 요약하기, 뭐 작업 위임 이런 형태로 아주 기본적인 단위들이 있어요. 프롬프트를 구성을 할 때 그것들을 갖다 다룰 거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봐야 되겠죠.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AI한테 효과적으로 말하고 좋은 결과물을 받는 방법. 이게 사실 전부죠. 우리가 여기다가 미사오구를 열심히 붙여봤자 결국 이 한 문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말한다는 거는 무작정 그냥 쫙 길게 적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만 솎아서 적어 넣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웬만하면 한두 번 안에 나오게끔 하는 것.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진짜 핵심 목적이죠. 그래서 상세 지침을 갖다가 먼저 작성을 진행을 해주면은 명확한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상세 지침을 작성을 해주면 프롬프트의 초안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개선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작업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가장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프롬프트를 갖다가 엄청 잘 써야 된다.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처럼 이제 계속 이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 테스트를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보통은 뭐부터 써야 되지? 이 생각부터 듭니다. 그러니까 그 중구난방하게 타이핑을 메모장에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필요한 게 혹시 누락돼 있지 않은지 체크한 다음에 누락된 게 있으면 추가하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길게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굳이 존댓말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싶으면 또 줄이고 하면서 불필요한 길이를 갖다가 단축하고 필요한 단어들과 용어들을 집어넣는 것 그거에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아주 좋은 예시가 나와 있죠. 그냥 그림 그려줘. 이건 아주 잘못 쓴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적어도 결과 나오죠. 나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최소한 앞에다가 뭐 강아지 그림 그려줘라고만 적어줘도 강아지 그림으로 귀결이 될 텐데 그냥 그림 그려줘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최악은 그겁니다. 아무 그림도 안 주는 거예요. 정확히 AI가 요즘 좀 그런 게 생겼거든요. 애매하게 요청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주세요라던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과물이 안 나오고 그냥 답변만 반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손해만 본 거예요. 우리가 유료로 사용을 하더라도 프롬프트 입력 횟수가 5시간이나 4시간당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그냥 날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할 거면 파란 하늘 아래 행복한 강아지가 뛰어도는 수채화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줘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출력되게끔 유도하는 것 지금 제가 계속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그래서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개념이라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요, 상당히 쉬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죠.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한테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서 내가 사용자가 의도한 답변을 출력하게 유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고 지심을 수정하면서 최적의 답변을 찾아가란다.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웬만하면 처음에 프롬프트 처음에 설계할 때 잘 만들어지면 참 좋겠지만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보니 나온 결과물 상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설계했던 프롬프트를 또 조정을 하거나 채팅방 자체를 새로 열어가지고 새 채팅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테스트를 돌려가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내가 원하는 수준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테스트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상에서 문맥 정보가 충분히 제공이 되어서 AI가 상황에 맞는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이런 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바로 동음 이의어가 들어가는 프롬프트들이겠죠. 같은 말이 들어갔는데 뭐 배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과 이런 것들, 은행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음 이의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주변의 맥락, 먹는다라는 표현과 함께 쓰는 배는 먹는 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정도는 잡아줘야 돼요. 그게 가장 기초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다음에 나오는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텍스트 생성 AI든지 간에 잘 만들었구나 싶으면은 이 5가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로 프롬프트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지시, 가장 메인이죠. 뭐뭐 해줘가 바로 지시인 거예요. 요약해줘, 번역해줘, 분석해줘, 나열해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명령하는 부분, 이게 가장 첫 번째 부분이고요. AI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 두 번째 핵심 구성은 맥락이죠. AI가 답변을 생성을 하는데 이 답변을 생성할 때 필요한 베이스 데이터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사과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과문 써줘라고만 적으면 써주긴 하겠죠. 근데 그 전형적인 뭐가 미안한데? 이런 이런 갈굼을 당하기 좋은 사과문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과문을 써달라고 할 거면 맥락을 전달해야죠. 뭘 잘못했는지. 또 최소한 객관적인 사과문을 쓸 거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그것들을 다 맥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3번 입력으로 가죠. AI가 처리하고 변환할 원본 자료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다 제시를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라던가 개인 업무에 이제 AI를 쓰시는 분들이 여기 입력을 갖다가 신경 써서 잘 넣어줘야 됩니다. 가지고 있던 엑셀 파일이 되었든 가지고 있는 PDF 문서가 되었든 최소한 뭐 주고받았던 이메일 내역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입력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가 결과물을 생성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것들 또는 레퍼런스,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입력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제약 조건을 보죠. 제약 조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또는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요, 제약 조건과 출력 형식을 갖다가 좀 헷갈려 하십니다. 자, 제약 조건은요, 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일단 제약 조건을 무조건 봐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어떤 의로, 모모 형식으로 약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출력 형식인 거고, 제약 조건은 그냥 몇 자 이내, 몇 자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합니다. 제약 조건이 그게 걸려요. 그래서 이 출력 형식과 이 제약 조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출력 형식은 형태라고 보시면은 좀 나을 것 같고요. 제약 조건은 내용의 구성이라던가 어떤 경계 같은 거를 지정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상에서 이 녀석이 등장을 하면요, 5가지 중에서 4가지만 뽑아다가 하나를 이상한 놈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잘못 설명해 놓은 것을 선택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만, 이 중에서 하나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만 문제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다음 설명 중에서 해당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프롬프트의 형태를 고르시오 라고 하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핵심 요소 문제는 기본적으로 AIPOT 2급에서 좀 자주 관측이 되고요.
1급에서는 1급에서 이 녀석이 관측이 된 적이 있었던가? 1급에서는 관측이 되더라도 난이도가 좀 높게 세팅된 상태로 관측이 될 거예요. 아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격증에 걸맞는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면 그렇게 나오겠죠. 5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하는 프롬프트가 누락된 프롬프트를 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죠. 다음 프롬프트 상에서 누락된 프롬프트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고르시오 해놓고 선택지를 갖다가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찾아서 풀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유력한 형태의 출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두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문명이 있죠. 네, 혹시 몰라요. 여러분 진짜 혹시 모릅니다. 영문명으로 저거로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같이 공부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AIPOT 1급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기적 AIPOT 1급에 들어와 가지고 소개하는 부분인데 모든 종류의 프롬프트들은 잘게 점여서 쪼개면은 결국 얘네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화하기, 명령하기, 분석하기, 생성하기, 변형하기라는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요.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각 문장들을 갖다가 성격에 맞춰서 구분지어 놓은 것들입니다. 여긴 지금 명령하기, 분석하기, 변환하기, 생성하기, 대화하기라고만 적혀 있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각각의 하위에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설마 그걸 외워야 된다는 거냐? 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사실 이 기본 재료가 문제로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출제 기록을 다시 봐야 되긴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얘를 갖다가 낸 적은 없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발전형 재료들이 다음 섹션인가 다음 챕터에서 나와요. 근데 그거는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각각의 말들을 분류해 놓은 문제가 챕 그 파트 4에 있는데 그건 나온 전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솔직히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공부하실 때 무턱대고 다 외우는 것보다는 특징이 있어요. 분석하기는 항상 뒤에 분석이나 해석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변환하기는 형태를 갖다가 단축하거나 형태를 늘린다거나 형태를 빼내거나 하는 형태로 말이 끝납니다. 그리고 생성하기는 무엇을 생성해줘, 만들어줘 이런 형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부하다가 보면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특히 이거 명령하기는 뭐뭐 해줘인데 다 해줘 붙어 있잖아요, 그죠? 얘는 근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기본 프롬프트 재료죠, 그렇죠? 근간이기 때문에 뭐뭐 해줘라고만 돼 있는 거고 이 앞에서 다른 게 붙으면은 레고 조립하듯이 다른 카테고리로 나뉘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헷갈리시는 게 좀 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하기,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뭘 좀 떠넘긴다거나 또는 저 녀석의 관점으로 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해당이 돼요. 앞에 있던 슬라이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대화하기의 작업 위임 또는 떠넘기기 또는 전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저런 식이에요. 대화하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뭐 설명을 요구하거나 보충을 요청하거나 이슈를 추가하게 해달라거나 하는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 생성하기, 변형하기, 분석하기 안에 뭐가 있는지 이걸 외우기보다는요.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변형하기 안에 요약하기, 확장하기, 형태 변환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별로 권장하지는 않고 그냥 이런 문체를 쓰면 이건 요약하기겠구나. 이런 문체를 쓰면 얘는 시나리오 및 예시 생성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안에 뭐가 있다, 생성하기 안에 뭐가 있다, 변형하기 안에 뭐가 있다. 이건 별로 권장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 부품이 어떤 문체로 끝나는지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겠죠. 자, 다음 중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의 기능적 정의로 가장 적절한 설명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옳은 걸 고르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자, 다 풀으셨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틀린 게 나온다 싶으면은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입력. AI 모델이 생성해야 할 최종 결과물의 구체적인 스타일이나 톤의 매너를 설정하여 답변이 특정 페르소나를 유지하도록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이다. 여러분, 배경 정보라는 얘기가 나왔죠. 배경 정보. 그렇죠? 배경 정보는 뭐죠? 맥락이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는 이제 위에가 맥락이기 때문에 얘도 틀리긴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요. 맥락 틀린 맥락을 갖다 전달할 수 있으니까. 자, 맥락. 사용자가 AI에게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원본 데이터나 텍스트 그 자체를 의미하며 요약이나 번역과 같은 작업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재료를 지칭한다. 원본 데이터, 뭐 원본 PDF, 엑셀, 파워포인트 데이터 같은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력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둘이 바뀌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약 조건. AI가 수행할 작업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특정 요소를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정보 생성을 막고 결과물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통제 장치이다. 정답이 나왔네요. 이 문제의 답은 3번 제약 조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4번은 어떨까요? 지시, 인스트럭션이죠. 답변이 출력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술적 구조나 시각적 형태 등을 미리 규정하여 데이터의 가독성을 높이는 역할이다. 자, 언뜻 보면 제약 조건 같아 보이지만 형태 얘기가 나오죠. 그쵸? 형태 얘기가 나오면 뭐였죠? 형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출력 형식을 갖다가 정확히는 형태라기보다는 출력 형식을 갖다가 여기다가 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제약 조건입니다. 자, 해설을 보죠. 제약 조건은 AI의 출력 범위에 제한을 두는 핵심 요소, 그렇죠? 출력 범위, 제한 핵심 요소이고 길이 제한, 특정 단어 금지, 포맷의 복잡도 조절 등 AI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나 꼭 지켜야 할 한계를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만 봐도 이게 입력인지 제약 조건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상황에서 사용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프롬프트 재료와 그 이유를 연결한 것 중 논리적 오류가 없는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틀리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 옳은 걸 고르라는 소리예요.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자, 충분히 다 풀으셨죠? 한번 보도록 하죠.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당신에게 경쟁사의 지난 10년치 보도자료 텍스트 파일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일단 원본 파일이 존재하네요. 이 회사들이 어떤 전략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놓치고 있는 시장의 기회가 무엇인지 알아봐줘. 아하. 자, 그렇다면 분석의 영역에 가깝지 않을까요? 어떤 전략 변화를 겪었는지를 갖다가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약해달라는 말 없었죠? 요약해달라는 말도 없었고 형식을 바꿔달라는 말도 없었고 그리고 뭐 보고서를 써달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렇죠? 자, 선택지 보죠. 1번 재료 변환하기. 10년치의 방대한 텍스트를 짧은 요약본으로 줄여야 팀장이 읽기 편하기 때문에 요약 기능을 수행하는 변환하기가 핵심이다. 자, 맞습니까? 팀장님이 원했던 건 뭐였죠? 트렌드, 시장의 기회를 갖다가 원했던 거지. 너무 길다고 투덜거리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닙니다. 2번 재료 분석하기. 텍스트 표면에 드러난 사실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 변화와 놓친 기회라는 관계성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보기 한번 보죠. 우리 회사가 놓치고 있는 시장의 기회, 놓친 기회. 정답은 사실 나온 것 같죠? 저는 2번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3번 재료 생성하기죠. 경쟁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마케팅 슬로건과 카피 문구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마케팅 슬로건과 카피 문구라는 얘기는 애당초 보기에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진행할 단계가 아니에요. 마케팅 슬로건과 카피 문구라는 거는 우리가 놓친 방향을 찾고 나서 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자, 얘는 함정이네요. 재료 명령하기. 알아봐줘라는 팀장의 지시가 모호하므로 AI에게 읽어라, 찾아라와 같이 명확한 동사로 행동을 통제해야 된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팀장님이 나한테 한 얘기인 거지 AI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팀장님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AI한테, 나한테 원하는 건 팀장님이 우리 회사가 놓치고 시장의 기회를 찾아달라고 했지, 이거를 대신 뭐 읽어줘 이렇게 하라는 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2번 재료 분석하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팀장의 요구사항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의 축약이나 새로운 문구 창작이 아니다. 네, 방대한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전략 흐름과, 이거 좀 약간 옆으로 밀려났네요. 전략의 흐름과 기회, 통찰이라는 것을 도출해내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섹션 2, 자연어 이해와 입력 기호입니다. 자, 자연어 처리 NLP이고요. 여러분 교재상에서는 145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자연어 처리하는 방식은 4가지로 일단 제가 섞어놓기는 했는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들 다 살펴보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시간이 없다 하면 이 4가지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를 갖다가 이제 해석하고 학습하는 방식인 임베딩 방법, 워드 투 팩터라든가 글로브, 엘모 이런 애들도 중요한 내역들이기 때문에 함께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3번째 자연어 처리 4단계, 아주 역사와 전통의 과정이죠. AIPOT 2급에서부터 계속 유저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론입니다.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활용 분석. 순서를 갖다 섞어놓고 올바른 순서를 맞추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를 쏙 빼놓고 거기에 맞는 영문명을 적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일단 먼저 등장했던 앵그램 모델, 바이트 페어 인코딩, 토픽 모델링, 잠재미 분석, 언어를 이해하는 컴퓨터 알고리즘, 그 중에서 4가지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앵그램 모델은 단어 순서를 갖다가 패턴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출현 빈도를 보고 출현 빈도를 갖다 계산을 하죠. 지금 보니까 뒤에 나올 말을 갖다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하늘이 있다면은, 파란까지 적혀 있으면은 파란 뒤에 하늘이 올 확률을 계산해서 이제 문맥 자체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 자, 다음 바이트 페어 인코딩, 텍스트를 갖다가 압축해 놓고 이제 분해합니다. 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있다 싶으면요, 얘를 갖다가 묶어서 처리하고, 이제 단어가 좀 길다 싶으면 쪼개서 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묘사도 아는 글자 조합으로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조합하고 있죠. 쪼갰다가 히읗과 아로 분해해 놨다가 다시 하로 조합하고, 그쵸? 이음과 아로 분해해 놨다가 또 아로 조합하고, 그래서 하세요로 갖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토픽 모델링 쪽으로 가죠. 토픽 모델링. 문서 주제를 갖다가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법론 같은 건데, 대량의 텍스트를 갖다가 이용해서 대량의 텍스트에서 숨겨진 주제들을 통계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공통된 단어들을 묶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그림이 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거대한 문서를 하나 분석을 했더니 경제 관련 용어가 있으면은 경제 카테고리를 다 묶어 놓고요. 그리고 정치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정치 관련된 카테고리를 다 묶고, 문화 관련된 용어가 나오면 문화 관련된 카테고리를 다 묶죠. 그래서 이런 이 주제, 거대한 주제를 갖다가 추출 분류해내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잠재된 의미 분석이죠. 단어 간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언뜻 보면은 토픽 모델링과 되게 비슷한데, 토픽 모델링은 주제가 이제 자동 주제가 있다 싶으면은, 이 잠재 의미 분석 같은 경우는 같은 카테고리다 싶으면은 같이 묶습니다. 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도 같이 묶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작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베딩 기술 쪽을 볼게요. 인베딩 기술 쪽. 단어를 갖다가 숫자로 변환해서 AI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애플이라는 그 단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워드투백이 애플을 갖다가 인식을 하면요, 워드투백이 학습한 데이터 안에 아이폰이라는 얘기가 더 많다면요, 이 F라는 단어를 회사 이름으로 학습하고 끝냅니다. 그게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예요. 학습한 데이터를 봤더니 IT 회사가 학습 데이터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과일에 대한 이야기가 한 20% 차지하면은 그 워즈 투 벡터는 이걸 갖다 이제 확률로 조정을 합니다. 사과 이야기가 나오면 80% 확률로 이건
IT 회사라고 가정하고 문장을 제작을 한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주변에 맥락은 필요 없고 그냥 내각스판 데이터에서 사과는 회사라는 이름으로 많이 등장했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사과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80% 확률로 이거는 회사라고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저는 글로브 전체 그래서 단어가 함께 등장한 횟수를 통계적으로 이제 집계를 합니다. 같이 등장한 애들, 그렇죠? 같이 등장한 횟수를 갖다가 통계적으로 집계를 해봐가지고 이제 사과를 갖다가 다시 또 볼게요. 도서관 책을 다 세어보니까 애플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했던 먹다가 한 30%쯤 되는 것 같고 전자기기라는 글자랑 애플이 등장한 40% 확률로 같이 등장을 했다 해서 통계적으로 단어를 갖다가 구분 짓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뭉치라는 말이 중요해요. 말뭉치라는 말을 쓰면요. 글로브를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말뭉치의 단어를 동시에 이제 계산해 가지고 동시에 등장할 확률 사과와 같이 애플같이 동시에 등장할 확률이 먹다는 30% 전자기기는 40%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이 워즈투백과 같이 헷갈리게 하는 게 바로 엘모입니다. 제가 잠깐 마법을 부려가지고 이 부분을 짜잔하고 바꿨습니다. 자, 엘모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좀 패턴이 워즈투백보다 훨씬 더 개선되었습니다. 만약에 문장 안에 맛있다가 있고 맛있다 옆에 애플이 있다면은 이거는 과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엘모로 할 때는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주식할 때 그 주가라는 말 옆에 애플이 만약에 놓이면은 이거를 IT 기업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워즈투백보다 훨씬 더 문맥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바로 이 엘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어 처리 4단계 있죠.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화용 분석인데 자, 이거 순서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 형구의 화장 이야기 이렇게 보십시오. 형구의 화장 이야기. 형구의 화장 이야기.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화용 분석해서 형구의 화장 이야기라고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 이렇게 외웠어요. 네. 전 처음에 시험 볼 때 형구의 화장 이야기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뜬금없는 이야기긴 한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또 심지어 그 구로 끝나니까 그 옛날틱한 이름이잖아요. 네, 형구의 화장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우시면은 순서를 갖다가 외우기 더 편하실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면서 배우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 161페이지 여기가 이제 좀 난관입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부터 AI POT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애들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구분 기호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마크다운이라고 불리는 언어 기호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 있는 걸 지금 제가 그 교재에 있는 걸 다 캡처한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험에서 좀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리고 알아둬야 될 확률이 높은 것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기호 목록 여거보단 이 마크다운 기호를 요즘 좀 많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샵이 앞에 붙으면 이거는 이제 제목을 갖다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AI가 이 글자를 굵게 중요하게 판단하게 하길 원한다면은 해당 키워드의 앞 뒤에다가 별표를 두 개씩 부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키워드의 앞 뒤에다가 별표를 하나씩만 넣으면 이탈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약간 기울어져 있는 글자들 있죠. 그렇게 바뀌게끔 지시를 내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링크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인용문 어떻게 잡아서 넣는지들이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얘네들 잘 봐두십시오. 네, 잘 봐두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마크다운 형태를 가진 실기 문제들이 좀 자주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마크다운 내용들을 갖다가 함께 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공부 잘하셨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즉 틀린 걸 고르시면 안 되고 맞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자, 다 풀어보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앵그램 모델은 문맥 속에서 단어들의 의미적 유사성을 계산하여 단어 간 수문 관계를 파악하는 수학 모델이다. 맞나요? 앵그램 모델이 그랬나요? 앵그램 모델은 이제 단어를 묶는 형태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에서도 보면 앵그램 모델은 보면 이제 몇 쌍씩 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 유사성보다는 조금 다르죠. 자, 다음 두 번째, 바이트 페어 인코딩은 자주 등장하는 문자쌍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처리하여 처음 보는 단어도 조각으로 조합해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쵸. 이게 핵심이에요. 처음 보는 단어도 조각으로 조합해 이해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은 2번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 될 것 같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2번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고 정답 나왔습니다.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바이트 페어 인코딩은 자주 등장하는 문자쌍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처리하는 텍스트 압축분해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 단어를 쪼개서 처리함으로써 처음 보는 단어도 아는 글자 조각으로 조합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 보는 글자도 잘게 쪼개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 처음 본 조각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같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는 글자만 조합하는 게 아니라 네, 처음 보는 단어도 조합해가지고 이해를 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프롬프트에 사용되는 마크다운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고르시면 안 되고 맞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제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양쪽에 별표 3개를 배치하여 해당 부분을 시각적으로 강조한다. 자, 제목을 표기하는 마크다운 기호는 샵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1번은 일단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기울임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앞에 꺽쇠 기호를 배치하여 해당 텍스트를 인용 형식으로 표시한다. 말이 조금 다르죠. 앞에는 기울임 효과를 적용한다고 말해놓고 뒤에는 또 인용 형식이라고 또 적혀 있어요. 자, 기울임 효과는 이탈릭인 거고 이탈릭은 우리 별표 하나를 갖다가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얘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인용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양쪽에 별표 한 개를 배치하여 해당 부분에 기울임 효과를 적용한다. 자, 얘도 D는 맞아요. 기울임 효과 적용하는 건 맞는데 인용문을 표현할 때 쓰진 않죠. 그냥 기울일 때 적는 거죠. 인용문을 표현할 때 쓰는 거는 위에 있던 꺽쇠 기호입니다. 자, 그럼 3번은 답이 아니니까 자동으로 4번이 답이 되기는 해요. 강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양쪽에 별표 2개를 배치하여 해당 부분을 굵게 표시한다. 그렇죠. 정답이죠.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강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양쪽에 별표 2개를 배치하여 해당 부분을 굵게 표시한다. 이게 맞죠? 자, 마크다운에서 강조는요. 텍스트 양쪽에 별표 2개를 배치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는 해당 텍스트를 굵게 표시하는 효과를 제공하고 앞에다가는 2개 배치하고 뒤에다가는 하나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주 잘못 쓰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단어가 이렇게 있다 치면요. 단어가 이렇게 별표라는 단어가 있으면 앞에다가는 별표 하나 하고 뒤에다가 별표 2개 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여러분이 글자만 낭비한 거예요. 앞에 2개 적었으면 뒤에도 별표를 2개 배치하셔야 되고 앞에 별표를 하나 적었으면 뒤에도 별표를 하나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다운에서 텍스트를 굵게 강조하고 표기하는 방식 헷갈리지 말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마크다운 방식은 여러분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공부해 두셔야 되는 게요. 실기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이제 객관식 문제상에서도 아주 지겹도록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꼭 공부해 두십시오. 자, 이걸로 첫 번째 챕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파트 3 챕터 1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는 조금 잠시 쉬었다가 다음으로 이제 챕터 2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쉬면서 마크다운 기호 제가 앞에서 아까 전에 좀 중요한 것만 따로 솎아놨던 거 화면 넘기기 귀찮으시니까 제가 볼게요. 네. 자, 요거 여러분 교재에서 일단 체크해 두십시오. 네.
체크해 두시고, 물론 거기 마크다운에 있는 표를 다 보는 게 맞아요. 정석은 그건데 시간이 없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 프롬프트 구분 기호는 제가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안 다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백틱이라던가 아니면 하이픈 블록 같은 것들 또는 중괄호 같은 것들이 예전에 우리를 깜짝깜짝 놀래켰던 전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면은 이 부분들도 같이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크다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일반 구분 기호도 함께 번쩍번쩍이게 등장을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저는 다시 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챕터 2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